내 통장에서 1,000만 원이 사라졌어. 수진아, 엄마 돈으로 네 빚을 갚았구나. 엄마, 짐 챙겼어요? 딸이 갑자기 날 어디론가 데려갔다. 좋은데 구경시켜준다면서. 도착한 곳은 실버케어 센터. 며칠만 있는다더니 알고 보니 6개월 계약이었다. 그리고 내 통장에서 1,000만 원이 사라졌다. 딸아, 넌 엄마한테 대체 왜 이러는 거니?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엄마, 짐 챙겼어요? 딸 수진이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며 던진 말이었다. 나는 방에서 낡은 여행 가방을 끌어내고 있었다. 가방 지퍼가 녹슬어서 잘 열리지 않았다. 그런데 오늘 어디 가는 거라고? 엄마, 어제 말했잖아요. 좋은데 구경 가는 거라니까요. 수진이는 대답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냥 내 옷장을 뒤지며 옷가지를 집어 가방에 넣기 시작했다. 이것도 챙겨요, 엄마. 약도 다 챙기고요. 나는 약 봉투를 손에 들고 멍하니 섰다. 당뇨약, 혈압약, 관절약. 하루에 3번 빠지지 않고 먹어야 하는 것들이었다. 근데 얼마나 있다 와? 며칠만 있으면 돼요. 엄마, 빨리요. 수진이는 조급해 보였다. 시계를 몇 번이나 확인하면서 가방을 닫았다. 그럼 아빠한테는 말했어? 아빠는 출장 가셨잖아요.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남편은 일주일 전부터 지방에 나가 있었다. 공사 현장 관리 일로 한 달에 2~3번은 집을 비웠다. 수진이가 내 팔을 잡아 끌었다. 엄마, 차 대기 중이에요. 빨리 가요. 현관을 나서는데 이웃집 김 여사가 베란다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다. 어머, 어디 가세요? 응, 딸이 좋은데 구경시켜준대. 김 여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효녀네, 효녀. 부럽네요. 나는 손을 흔들며 차에 올랐다. 차 안에는 수진이 남편, 그러니까 사위 민수가 운전석에 앉아 있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그래, 고생하네. 근데 어디 가는 거야? 좋은 데예요, 어머님. 경치 좋은 곳. 민수는 웃으며 시동을 걸었다. 차는 시내를 벗어나 외곽으로 향했다. 창밖으로 아파트 단지들이 지나갔다. 나는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고 손잡이를 만지작거렸다. 1시간쯤 지났을까? 차는 한적한 시골길로 접어들었다. 주변에는 전원주택들이 드문드문 보였다. 차는 큰 건물 앞에 멈췄다. 4층짜리 건물이었는데 외벽은 베이지색이었다. 실버케어 센터라는 간판이 보였다. 여기가 어디야? 엄마, 여기 한번 구경해봐요. 시설 되게 좋대요. 수진이가 내 손을 잡아 끌었다. 건물 안으로 들어서니 로비가 넓었다. 직원으로 보이는 젊은 여자가 다가왔다. 어서 오세요. 예약하신 분이시죠? 네, 김수진입니다. 네, 확인했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우리는 복도를 따라 걸었다. 복도 양옆으로 방문들이 보였다. 몇몇 방문은 열려 있었고 안에서 노인들이 TV를 보고 있었다. 직원이 한 방문을 열었다. 안에는 침대 하나, 옷장 하나, 작은 테이블이 있었다. 창문으로 뒷산이 보였다. 이 방 괜찮으시죠?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좋네요. 직원이 서류 몇 장을 꺼내 들었다. 서명 여기 하시면 됩니다. 뭐 서명? 입소동의서요. 보호자분이 하시면 돼요. 수진이가 펜을 받아들고 서류에 사인했다. 나는 그제야 무언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수진아, 이거 뭐야? 나 여기 사는 거야? 엄마, 그냥 며칠만 계시는 거예요. 아빠 출장 끝날 때까지만요. 그럼 미리 말을 하지. 왜 갑자기? 엄마, 깜짝 선물이에요.
여기서 푹 쉬어요. 수진이는 웃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다. 그때 복도에서 누군가 소리쳤다. 아니,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돼? 집에 갈 거야. 노인의 목소리였다. 직원이 달래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가슴이 철렁했다. 여긴 요양원이었다. 그런데 내가 왜 여기 와 있는 걸까? 저녁이 되자 직원이 식사를 가져왔다. 쟁반 위에 밥, 국, 반찬 몇 가지가 놓여 있었다. 나는 숟가락을 들었다. 밥은 따뜻했지만 입맛이 없었다. 수진이와 민수는 오후에 떠났다. 엄마, 며칠만 있어요. 제가 자주 올게요. 수진이는 그렇게 말하고 나갔다. 나는 방 안에 혼자 남았다. 휴대폰을 꺼냈다.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다. 여보, 나야. 응, 무슨 일이야? 나 지금 어디 있는지 알아? 집 아니야? 아니, 수진이가 날 어디 데려왔어. 실버케어 센터라는데.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여보, 거기 어떤 덴데? 요양원 같은 데야. 나 왜 여기 있어야 하는 거야? 수진이한테 물어봐. 물어봤는데 며칠만 있으래. 자기 출장 끝날 때까지래. 남편이 한숨을 쉬었다. 알았어. 내가 수진이한테 전화해 볼게. 빨리 좀 해줘. 나 여기 있기 싫어. 응, 알았어. 전화가 끊겼다.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바라봤다.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다. 다음 날 아침 식당으로 내려갔다. 넓은 방에 테이블이 여러 개 놓여 있었다. 노인들이 앉아서 밥을 먹고 있었다. 대부분 말이 없었다. 숟가락 소리만 들렸다. 나는 빈자리에 앉았다. 직원이 쟁반을 가져다 줬다. 죽이었다. 어르신, 죽 드세요. 밥은 없어요? 어르신들은 소화 잘 되시라고 죽 드리고 있어요. 옆자리 할머니가 나를 쳐다봤다. 새로 오셨어요? 네. 여기 며칠째예요? 어제 왔어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처음엔 며칠만 있는다고 들었어요. 그럼 지금은요? 석 달째예요. 나는 숟가락을 놓았다. 오후에 수진이한테 전화를 걸었다. 받지 않았다. 문자를 보냈다. 수진아, 나 언제 집에 가? 전화 좀 받아라. 2시간 후 답장이 왔다. 엄마, 미안해요. 바빠서 전화 못 받았어요. 조금만 참아요. 나는 답장을 보냈다. 나 언제 집에 가냐고. 답장은 없었다. 저녁이 되자 직원이 와서 말했다. 어르신, 건강검진 받으셔야 해요. 나는 검진실로 갔다. 혈압을 쟀다. 혈액도 뽑았다. 의사가 물었다. 평소 드시는 약 있으세요? 당뇨약, 혈압약, 관절약 먹어요. 약 좀 가져오세요. 확인해야 해요. 나는 방으로 돌아가 약 봉투를 찾았다. 봉투를 열어보니 약이 몇 알 남지 않았다. 의사가 약을 확인했다. 이거 다 떨어지면 저희가 처방해 드릴게요. 아니, 집에 가면 돼요. 언제 가시는데요? 며칠 후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믿지 않는 표정이었다. 그날 밤 남편한테서 문자가 왔다. 수진이가 전화 안 받네. 내가 출장 끝나면 바로 갈게.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휴대폰을 던져버리고 싶었다. 사흘째 되는 날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다. 여보, 수진이한테 얘기했어. 뭐래? 조금만 더 있으래. 집에 사정이 좀 생겼대. 무슨 사정? 그건 나도 잘 모르겠어. 여보, 나 여기 정말 있기 싫어. 빨리 데려가줘. 알았어. 내가 출장 끝나면 바로 갈게. 언제 끝나는데? 일주일 후. 일주일? 나는 목소리를 높였다. 나 일주일이나 더 여기 있어야 돼? 미안해. 조금만 참아. 전화가 끊겼다.
나는 로비로 내려갔다. 직원에게 물었다. 여기 입소 기간이 어떻게 돼요? 어르신 보호자분이 정하신 대로예요. 그럼 제 경우는요?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했다. 6개월로 되어 있네요. 뭐라고요? 6개월이요. 아니, 며칠만 있는다고 했는데요. 보호자분이 그렇게 계약하셨어요. 나는 귀를 의심했다. 계약서 좀 보여주세요. 죄송하지만 어르신께는 보여드릴 수 없어요. 보호자분한테 요청하세요. 나는 방으로 돌아왔다. 손이 떨렸다. 6개월. 수진이가 날 6개월 동안 여기 두고 간 거였다. 왜? 그날 밤 나는 수진이한테 전화를 걸었다. 이번엔 받았다. 네, 엄마. 수진아, 솔직히 말해. 나 왜 여기 있는 거야? 침묵이 흘렀다. 엄마, 좀 쉬셔야 할 것 같아서요. 쉬다니? 집에서 쉬면 되지. 수진이가 한숨을 쉬었다.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 형편이 안 좋아요. 무슨 소리야? 민수가 사업 실패했어요. 빚이 많아요. 나는 말문이 막혔다. 그래서 나를 여기 보낸 거야? 엄마, 미안해요. 근데 저희도 살아야 하잖아요. 그럼 나는? 엄마, 거기서 편히 계세요. 제가 자주 갈게요. 수진아, 나 집에 가고 싶어. 엄마, 조금만 참아요. 전화가 끊겼다.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딸이 날 버린 거였다. 빚 때문에. 나는 남편한테 전화했다. 여보, 수진이 말 들었어? 응, 아까 통화했어. 민수가 사업 실패했대. 그래서 나를 여기 보낸 거래. 나도 들었어. 당신은 뭐라고 했어? 내가 뭐라고 하겠어. 수진이도 힘들다잖아. 그럼 나는 안 힘들어. 남편이 침묵했다. 여보, 당신이라도 날 데려가줘. 알았어. 내가 출장 끝나면 갈게. 언제? 사흘 후. 꼭 와. 응. 사흘이 지났다. 남편은 오지 않았다. 전화를 걸었다. 여보, 왜 안 와? 미안해. 출장이 연장됐어. 언제까지? 일주일. 여보, 미안해. 전화가 끊겼다. 나는 침대에 앉아 통장을 꺼냈다. 수진이가 가져간다고 했던 통장. 가방을 뒤졌다. 없었다. 신분증은 있었지만 통장은 없었다. 나는 수진이한테 전화를 걸었다. 수진아, 내 통장 어디 있어? 통장요? 응, 내가 가방에 넣었는데 없어. 아, 그거 제가 가져왔어요. 왜? 엄마, 거기서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제가 보관할게요. 아니, 내가 가지고 있어도 돼. 엄마, 나중에 드릴게요. 지금은 제가 보관할게요. 수진아. 전화가 끊겼다. 나는 다시 전화를 걸었다. 받지 않았다. 그날 저녁 우편물이 왔다. 직원이 가져다 줬다. 어르신, 우편물이요. 봉투를 열었다. 은행 명세서였다. 내 통장 거래 내역이었다. 나는 내역을 쭉 훑어봤다. 그런데 이상한 게 보였다. 출금 내역이 몇 건 있었다. 500만 원 출금 마이너스 11월 1일, 300만 원 출금 마이너스 11월 3일, 200만 원 출금 마이너스 11월 5일. 나는 출금한 적이 없었다. 출금 날짜를 확인했다. 내가 여기 온 이유였다. 손이 떨렸다. 수진이가 내 통장에서 돈을 빼간 거였다. 1,000만 원이 넘게. 나는 수진이한테 문자를 보냈다. 수진아, 내 통장에서 돈 빼갔지? 왜 그랬어? 1시간 후 답장이 왔다. 엄마, 그거 입소비랑 보증금이에요. 제가 먼저 냈거든요. 입소비가 1,000만 원이 넘어? 네, 여기 비싸요. 좋은 데잖아요. 나는 문자를 다시 읽었다. 말이 이상했다.
입소비가 그렇게 비쌀 리 없었다. 나는 직원에게 물었다. 여기 입소비가 얼마예요? 300만 원이요. 보증금은요? 500만 원이요. 총 800만 원. 그런데 수진이는 1000만 원을 빼갔다. 200만 원은 어디 갔지?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여기서 나가야겠다고. 혼자서라도. 다음 날 아침 나는 짐을 쌌다. 옷 몇 벌, 약, 신분증. 가방에 넣었다. 통장은 없었지만 신용카드는 있었다. 지갑을 확인했다. 현금 5만 원. 나는 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다. 아침 식사 시간이라 복도는 한산했다. 직원들도 식당에 있었다. 나는 현관 쪽으로 걸었다. 최대한 자연스럽게. 로비에 직원 한 명이 있었다. 젊은 남자 직원이었다. 어르신, 어디 가세요? 응, 산책. 산책은 뒷마당에서 하세요. 아, 그래요? 나는 돌아서는 척 하다가 순간 현관문 쪽으로 뛰었다. 어르신, 직원이 소리쳤다. 나는 문을 밀었다. 잠겨 있었다. 어르신, 나가시면 안 돼요. 직원이 내 팔을 잡았다. 놓아요. 어르신, 진정하세요. 다른 직원들이 달려왔다. 3명이 나를 둘러쌌다. 어르신, 위험해요. 안으로 들어가세요. 나는 소리쳤다. 싫어요. 나 나갈 거예요. 보호자분한테 연락드릴게요. 직원이 나를 부축해서 방으로 데려갔다. 복도에서 다른 노인들이 쳐다봤다. 불쌍하다는 표정이었다. 방 안에 들어가자 문이 잠겼다. 밖에서 어르신, 진정하실 때까지 좀 계세요. 나는 문을 두드렸다. 열어요. 문 열어. 대답이 없었다. 나는 주저앉아 울었다. 1시간쯤 지났을까? 문이 열렸다. 수진이었다. 엄마. 수진아. 나는 일어섰다. 나 나가게 해줘. 엄마, 왜 이러세요? 나 여기 있기 싫어. 집에 가고 싶어. 수진이가 내 손을 잡았다. 엄마, 조금만 참아요. 얼마나? 언제까지? 수진이 눈에 눈물이 고였다. 엄마, 저도 힘들어요. 민수비 때문에 저희 집도 넘어갈 판이에요. 그래도 날 이렇게 버리면 안 되지. 버리는 게 아니에요. 잠깐 계시는 거예요. 6개월이 잠깐이야? 수진이는 대답하지 못했다. 엄마, 미안해요. 수진이는 방을 나갔다.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그때 창틀 아래 뭔가가 보였다. 작은 틈새였다. 창문 잠금 장치가 오래되어 헐거워져 있었다. 나는 창문을 열어봤다. 열렸다. 4층이었지만 바로 아래에 2층 옥상이 보였다. 높이는 3미터 정도. 뛰어내릴 수는 없었다. 하지만 이불을 묶으면 나는 이불을 꺼냈다. 2장을 묶었다. 침대 다리에 단단히 묶고 창밖으로 늘어뜨렸다. 길이를 확인했다. 2층 옥상까지 닿을 것 같았다. 나는 심호흡을 했다.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을 것 같았다. 가방을 먼저 옥상에 던졌다. 그리고 이불을 잡고 창문 밖으로 몸을 내밀었다. 손이 떨렸다. 다리에 힘이 없었다. 천천히 내려갔다. 이불이 삐걱거렸다. 침대가 끌려오는 소리가 들렸다. 제발. 나는 이를 악물었다. 조금만 더. 그때 이불이 풀렸다. 아! 나는 떨어졌다. 옥상 바닥에 부딪혔다. 어깨가 아팠다. 발목도 삐끗했다. 하지만 일어났다. 가방을 집었다. 옥상 계단을 찾았다. 내려갔다. 1층 후문이 보였다. CCTV가 있었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문을 밀었다. 열렸다. 나는 밖으로 나갔다. 자유였다. 뒷길로 달렸다. 숨이 찼다. 다리가 아팠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큰 길까지 나왔다. 버스 정류장이 보였다. 버스가 오고 있었다. 나는 손을 들었다. 버스가 섰다. 올라탔다. 카드를 찍었다. 자리에 앉았다. 창밖을 봤다. 요양원이 멀어졌다. 나는 한숨을 쉬었다. 이제 집으로 가는 거였다. 내 집으로. 버스는 시내로 향했다. 창밖으로 익숙한 풍경들이 지나갔다. 아파트 단지, 시장, 학교. 1시간쯤 지나 우리 동네에 도착했다. 나는 버스에서 내렸다. 아파트 단지 입구가 보였다. 경비 아저씨가 나를 보고 인사했다. 김 여사님 어디 갔다 오세요? 응, 잠깐 어디 좀 다녀왔어요. 나는 엘리베이터를 탔다. 15층 버튼을 눌렀다. 초인종을 눌렀다. 아무도 안 나왔다. 남편은 출장 중이었다. 나는 가방에서 열쇠를 찾았다. 다행히 챙겨왔었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집은 그대로였다. 소파, TV, 식탁. 하지만 먼지가 쌓여 있었다. 설거지가 안 된 그릇들이 싱크대에 있었다. 나는 가방을 방에 놓았다. 어깨가 욱신거렸다. 아까 떨어지면서 다친 것 같았다. 거울을 봤다. 팔에 멍이 들어 있었다. 발목도 부어올랐다. 나는 냉찜질을 했다. 소파에 앉아 한숨을 쉬었다. 이제 어떻게 하지? 수진이는 분명 요양원에 연락했을 거였다. 내가 도망쳤다는 걸 알았을 거였다. 곧 전화가 올 거였다. 과연 휴대폰이 울렸다. 수진이었다. 나는 받지 않았다. 계속 울렸다. 5번, 10번. 나는 전원을 껐다. 저녁이 되었다. 배가 고팠다. 냉장고를 열었다. 김치, 계란, 우유. 남편이 먹다 남긴 것들이었다. 나는 계란 2개를 삶았다. 김치와 함께 먹었다. 6개월 만에 먹는 집밥이었다. 맛있었다. 밤이 되자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엄마, 엄마. 수진이 목소리였다. 나는 문을 열지 않았다. 엄마, 문 열어요. 엄마가 거기 있는 거 알아요. 수진이가 계속 두드렸다. 엄마 다쳤잖아요. 병원 가야 해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1시간쯤 지나자 수진이가 그만뒀다. 복도가 조용해졌다. 나는 침대에 누웠다. 내 침대. 6개월 만이었다. 푹신했다. 눈물이 났다. 집이었다. 내 집. 다음 날 아침 문 앞에 뭔가가 놓여 있었다. 비닐봉지였다. 열어보니 과일과 빵이 들어 있었다. 수진이가 놓고 간 것 같았다. 쪽지도 있었다. 엄마 미안해요. 약 챙겨 드세요. 병원 가세요. 나는 쪽지를 구겼다. 비닐봉지는 집 안으로 가져왔다. 과일을 씻어 먹었다. 달았다. 오후에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다. 여보, 집에 있어? 응. 요양원에서 도망쳤다며? 도망친 게 아니야. 내 집으로 온 거야. 여보, 다쳤다며? 병원 갔어? 안 갔어. 가봐야지. 수진이가 걱정하잖아. 수진이 걱정은 필요 없어. 남편이 한숨을 쉬었다. 여보, 수진이도 미안해하잖아. 미안하면 다야? 날 6개월 동안 거기 처박고 내 돈 훔쳐가고. 그건 당신도 알고 있었지? 수진이가 내 통장에서 1,000만 원 빼간 거. 남편이 침묵했다. 여보, 나 내일 들어갈게. 그때 얘기하자. 좋아. 전화가 끊겼다.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 하늘이 보였다. 회색빛이었다. 다음 날 남편이 집에 왔다. 문을 열고 들어서더니 나를 보고 놀랐다. 여보, 팔이 왜 그래? 떨어졌어. 요양원에서 탈출하면서 병원 가봐야 해. 괜찮아.
남편이 가방을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다. 여보, 수진이 얘기 좀 하자. 할 얘기 없어. 있어. 수진이가 내 통장에서 돈 빼간 거 말이야. 나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다. 당신 알고 있었지? 응. 왜 가만히 있었어? 수진이가 너무 힘들어했어. 빚쟁이들한테 시달리고. 그래서 내 돈 쓰라고 했어? 아니, 그건 아니야. 그럼 뭐야? 남편이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미안하긴. 당신도 공범이야. 나는 일어났다. 나 이제 혼자 살 거야. 뭐? 당신이랑 같이 못 살아. 수진이 편만 들잖아. 여보, 짐 싸. 나가. 남편이 일어섰다. 여보, 진정해. 내가 잘못했어. 진정은 무슨. 6개월 동안 나 혼자 요양원에서 썩는데 당신은 수진이 편만 들었잖아. 그건 나가. 지금 당장. 남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갔다. 문 앞에서 돌아봤다. 여보, 생각 좀 해봐. 내가 며칠 후에 다시 올게. 오지 마. 문이 닫혔다. 나는 혼자 남았다. 집이 조용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다. 오히려 홀가분했다. 그날 저녁 나는 옷장을 정리했다. 수진이가 챙겨놨던 겨울옷들 사이에서 뭔가가 떨어졌다. 작은 봉투였다. 주워봤다. 수진이 필체였다. 엄마 요양원 서류, 입소 관련 서류입니다. 봉투를 열었다. 계약서가 들어 있었다. 나는 내용을 읽었다. 입소 기간 6개월, 입소비 300만 원, 보증금 500만 원, 총 800만 원. 그런데 내 통장에서는 1000만 원 넘게 빠져나갔다. 나는 명세서를 다시 꺼냈다. 출금 내역을 확인했다. 총 1000만 원. 입소비랑 보증금은 800만 원인데 200만 원은 어디 갔지? 나는 계약서를 다시 봤다. 그런데 이상한 게 또 있었다. 서명란. 보호자 김수진. 그 아래 작은 글씨로 뭔가 적혀 있었다. 추가 비용 발생 시 보호자가 부담함. 추가 비용?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추가 비용 내역이 적혀 있었다. 간병비월 30만 원, 의료비월 20만 원, 6개월이면 300만 원. 그럼 총 1100만 원이 맞았다. 하지만 이상했다. 수진이는 12월 요양원비를 안 냈다고 했다. 왜? 나는 수진이한테 전화했다. 이번엔 받았다. 엄마, 수진아, 계약서 봤어. 네. 입소비랑 보증금, 추가 비용 다 합치면 1100만 원인데 넌 왜 1000만 원만 냈어?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12월 요양원비는 왜 안 냈어? 엄마, 솔직히 말해. 수진이가 한숨을 쉬었다. 엄마, 돈이 없어서요. 거짓말. 내 통장에서 1000만 원 가져갔잖아. 그거 다 쓴 거 아니에요. 그럼 일부는 빚 갚는 데 썼어요. 나는 귀를 의심했다. 뭐라고? 엄마, 미안해요. 근데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럼 넌 처음부터 거짓말한 거야? 엄마, 입소비 명목으로 내 돈 훔쳐간 거지? 수진이가 울기 시작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나는 전화를 끊었다. 딸이 날 배신했다. 완전히. 다음 날 나는 은행에 갔다. 통장을 다시 발급받았다. 잔액을 확인했다. 2천만 원이 있었다. 원래는 3200만 원이었다. 수진이가 1200만 원을 빼간 거였다. 나는 비밀번호를 바꿨다. 수진이가 모르는 번호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법무법인 간판이 보였다. 나는 들어갔다. 어서 오세요. 무슨 일이세요? 젊은 변호사가 물었다. 상담 좀 받고 싶은데요. 앉으세요. 나는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딸이 나를 요양원에 보내고 통장에서 돈을 빼간 일.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보호자가 피보호자의 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럼 고소할 수 있어요? 네, 가능합니다. 고소하면 어떻게 돼요? 수사가 진행되고 기소되면 처벌받습니다. 나는 잠시 생각했다. 딸을 고소한다. 친딸을. 시간 좀 생각해 봐도 될까요? 물론이죠. 천천히 생각하세요. 나는 법무법인을 나왔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집으로 돌아오니 또 우편물이 와 있었다. 등기우편이었다. 발신인은 수진이었다. 뭔가 불길했다. 봉투를 뜯었다. 후견인 지정 신청 통지서. 수진이가 나를 피성년 후견인으로 지정하는 신청을 했다는 내용이었다. 손이 떨렸다. 피성년 후견인. 그건 내가 스스로 판단할 능력이 없다고 법적으로 인정되는 거였다. 수진이가 내 재산을 관리하겠다는 뜻이었다. 나는 서류를 구겼다. 수진이한테 전화했다. 수진아, 이게 뭐야? 엄마, 그거 날 미친 사람 만들려고? 아니에요. 엄마 재산 보호하려고요. 내 재산은 내가 보호해. 엄마 요양원에서 도망치시고 혼자 사시면 위험해요. 위험하긴 뭐가 위험해. 나 멀쩡해. 엄마, 이거 취소 안 하면 나도 당신 고소할 거야. 뭐라고요? 횡령죄. 내 돈 훔쳐간 거. 수진이가 침묵했다. 엄마, 그러지 마세요. 그럼 후견인 신청 취소해. 알았어요. 전화가 끊겼다. 나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딸과의 전쟁이 시작됐다. 며칠 후 집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었다. 낯선 남자였다. 김영숙 씨 맞으십니까? 네. 법원 집행관입니다. 이거 받으세요. 서류를 건넸다. 뭔데요? 등기부등본 열람 통지서입니다. 나는 서류를 받았다. 집행관이 갔다. 서류를 읽었다. 내 집 등기부등본이었다. 그런데 이상한 게 보였다. 근저당권 설정 마이너스 2024년 11월 5일. 채권자 김수진. 채권 금액 5천만 원. 나는 손이 떨렸다. 수진이가 내 집에 근저당을 잡았다. 5천만 원. 언제? 11월 5일. 내가 요양원에 온 직후였다. 나는 서류를 다시 봤다. 근저당권 설정 동의서. 서명란에 내 이름이 있었다. 그런데 필체가 이상했다. 내 필체가 아니었다. 누가 위조한 거였다. 수진이가. 나는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112에 전화했다. 여보세요, 무슨 일이세요? 신고하고 싶은데요. 제 딸이 제 서명을 위조했어요. 어디 계세요? 서울 은평구요. 지금 계신 곳으로 출동하겠습니다. 30분 후 경찰이 왔다. 젊은 형사였다. 신고 내용 확인 좀 하겠습니다. 나는 등기부등본과 서류를 보여줬다. 형사가 확인했다. 이 서명이 어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네, 제 필체가 아니에요. 형사가 내 신분증을 확인하고 서명을 받았다. 필적 감정 받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럼 어떻게 하나요? 저희가 진행하겠습니다. 어르신은 진술서만 작성해 주세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썼다. 저는 근저당권 설정에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서명도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형사가 진술서를 받았다. 딸분한테 확인해 봐야겠네요. 그럼 딸이 조사받나요? 네, 출석 요구할 겁니다. 형사가 떠났다. 나는 소파에 앉았다.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딸을 고소했다. 그날 저녁 수진이한테서 전화가 왔다. 엄마, 경찰한테 연락 왔어요. 응. 엄마가 저 신고했어요? 그래. 수진이가 울기 시작했다.
엄마, 어떻게 그러세요? 저 엄마 친딸인데. 친딸이 엄마 서명 위조해? 엄마, 그건 뭐, 변명이라도 있어? 수진이가 흐느꼈다. 엄마, 저 정말 급했어요. 담보대출 받으려고 한 거예요. 내 동의도 없이? 엄마가 요양원에 계셨잖아요. 연락이 안 됐어요. 거짓말. 넌 처음부터 날 속일 생각이었어. 엄마, 이제 그만 전화해. 법정에서 보자. 전화를 끊었다.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밤하늘에 별이 보였다. 예쁘지 않았다. 그냥 차가웠다. 일주일 후 형사한테서 연락이 왔다. 어르신, 필적 감정 결과 나왔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서명 위조 맞습니다. 딸분이 한 거로 확인됐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나요? 검찰 송치할 겁니다. 기소되면 재판 진행됩니다. 딸이 처벌받나요? 네, 사문서 위조는 징역형까지 가능합니다. 나는 전화를 끊었다. 딸이 감옥에 갈 수도 있다. 내 신고로. 그런데 이상하게 죄책감이 들지 않았다. 수진이가 먼저 날 배신했다. 그날 오후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다. 여보, 수진이 얘기 들었어. 응? 여보, 이러지 마. 수진이 고소 취하해줘. 싫어. 여보, 당신도 수진이 편이지? 끝까지. 편이 아니라. 그래도 친딸인데. 친딸이 엄마한테 이럴 수 있어? 남편이 한숨을 쉬었다. 여보, 우리 가족이잖아. 가족? 나를 요양원에 처박고 돈 훔쳐가고 집에 근저당 잡은 게 가족이야? 그건 나한테 가족은 없어. 이제 전화를 끊었다. 며칠 후 요양원에서 전화가 왔다. 원장이었다. 어르신, 어떻게 지내세요? 네, 잘 지내요. 어르신, 요양원비 미납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제가 왜요? 보호자분이 12월, 1월 요양원비를 안 내셨어요. 제가 거기 없는데요. 계약은 6개월로 되어 있어서요. 중도 퇴소하셔도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얼마요? 200만 원입니다. 나는 한숨을 쉬었다. 보호자한테 청구하세요. 연락이 안 되세요. 그럼 저한테 왜 전화하세요? 어르신이 계약 당사자시니까요. 제가 계약한 게 아니에요. 딸이 한 거예요. 그래도 나는 전화를 끊었다. 요양원비까지. 수진이는 끝까지 책임을 안 지려는 거였다. 그날 밤 나는 요양원에 전화했다. 원장님, 저 김영숙인데요. 네, 어르신. 제가 위약금 낼게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신데요? 제 딸 김수진을 요양원비 미납으로 고소해 주세요. 네. 제 딸이 저를 6개월 계약으로 입소시키고 요양원비를 안 냈잖아요. 그건 저희가 개인 간 문제에. 원장님, 제가 위약금 200만 원 내드릴게요. 그리고 밀린 요양원비도 제가 낼게요. 대신 제 딸을 고소해 주세요. 원장이 잠시 침묵했다. 알겠습니다. 법률 자문 받아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었다. 나는 딸을 완전히 무너뜨릴 작정이었다. 법적으로 며칠 후 요양원 원장한테서 전화가 왔다. 어르신, 고소 접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르신, 힘드시겠어요. 괜찮아요. 이게 맞는 거예요. 한 달 후 검찰에서 기소했다. 사문서 위조와 요양원비 미납 사기. 재판 날짜가 잡혔다. 나도 증인으로 출석해야 했다. 재판 당일 나는 법정에 섰다. 수진이도 있었다. 민수도 함께였다. 수진이는 나를 쳐다보지 않았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판사가 물었다. 피고인, 근저당권 설정 서류의 서명을 위조했습니까? 수진이가 일어섰다. 네.
동기가 뭡니까? 빚, 빚을 갚으려고요. 피해자인 어머니의 동의는 받았습니까? 아니요.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를 요양원에 입소시키고 요양원비를 납부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죄송합니다. 판사가 나를 쳐다봤다. 증인 진술하세요. 나는 일어섰다. 저는 딸에게 근저당 설정을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딸이 저를 요양원에 보낸 후 제 서명을 위조하고 제 통장에서 1,200만 원을 빼갔습니다. 그리고 요양원비도 제대로 내지 않았습니다. 딸분이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재산을 가져가려고요. 수진이가 고개를 들었다. 엄마 아니에요. 판사가 제지했다. 피고인 조용히 하세요. 수진이는 다시 고개를 숙였다. 재판은 1시간 정도 진행됐다. 판사가 선고를 예고했다. 다음 주에 선고하겠습니다. 재판이 끝났다. 나는 법정을 나왔다. 수진이가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엄마. 나는 걸음을 멈췄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이제 와서 사과해. 엄마, 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나는 수진이를 똑바로 쳐다봤다. 수진아, 넌 날 요양원에 버리고 내 돈 훔쳐가고 집에 근저당까지 잡았어. 그런데 용서? 엄마, 법이 판단할 거야. 나는 돌아섰다. 수진이가 뒤에서 울었다. 엄마, 엄마.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냥 걸었다. 법정 밖으로. 일주일 후 선고 날이었다. 나는 다시 법정에 갔다. 수진이도 왔다.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다. 판사가 선고했다. 피고인 김수진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집행유예. 감옥에는 안 가는 거였다. 하지만 정가자가 됐다. 수진이가 주저앉아 울었다. 민수가 부축했다. 판사가 계속 말했다. 또한 피해자 김영숙의 집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말소하라. 그리고 횡령한 1,2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라. 근저당권 말소. 돈 반환. 내가 원하던 거였다. 재판이 끝났다. 나는 법정을 나왔다. 수진이가 복도에서 나를 기다렸다. 엄마, 집행유예 받았어요. 알아. 엄마, 이제 용서해 주실 거죠? 나는 고개를 저었다. 수진아, 용서는 쉽게 하는 게 아니야. 엄마, 넌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해봐. 그리고 진짜 반성하면 그때 다시 와. 나는 돌아섰다. 수진이는 더 이상 따라오지 않았다. 복도 끝에서 남편이 서 있었다. 나는 그냥 지나쳤다. 밖으로 나왔다. 햇살이 눈부셨다. 1월의 겨울 햇살이었다. 차가웠지만 나쁘지 않았다. 택시를 탔다. 어디 가세요? 은평구요. 집으로 돌아왔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집은 조용했다. 나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이제 뭘 하지? 수진이는 돈을 갚아야 했다. 1,200만 원. 하지만 수진이한테 돈이 없다는 걸 알았다. 아마 오랜 시간이 걸릴 거였다. 그래도 상관없었다. 법원 명령이니까. 근저당권도 말소될 거였다. 집은 다시 내 것이 됐다. 그날 저녁 이웃집 김 여사가 왔다. 어머, 김 여사님. 어디 갔다 오셨어요? 응, 잠깐 다녀왔어. 요즘 얼굴이 안 보이길래 걱정했어요. 괜찮아. 김 여사가 과일 바구니를 건넸다. 이거 드세요. 고마워. 김 여사가 갔다. 나는 과일을 씻어 먹었다. 달았다. 며칠 후 법원에서 연락이 왔다. 근저당권 말소 완료됐다고. 나는 등기부등본을 다시 발급받았다. 깨끗했다. 근저당권이 사라졌다. 집은 완전히 내 것이었다. 그날 밤
나는 통장을 확인했다. 잔액 2천만 원. 수진이가 갚아야 할 돈 1,200만 원. 아직 안 들어왔다. 하지만 기다릴 수 있었다. 시간은 많았다. 다음 날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다. 여보, 나야. 응? 여보,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안 돼. 왜? 당신은 끝까지 수진이 편만 들었잖아. 여보,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용서는 수진이한테도 안 해줬는데 당신한테 해줄 것 같아? 남편이 한숨을 쉬었다. 여보, 그래도 우린 부부잖아. 이혼하자. 뭐? 이혼. 당신이랑 더 이상 못 살아. 여보, 변호사 통해서 연락할게. 전화를 끊었다. 나는 다시 법무법인에 갔다. 이혼 상담 받고 싶은데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재산 분할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집은 제 명의니까 제가 갖고 남편 재산은 따로 없어요. 위자료는요? 필요 없어요. 그냥 깨끗하게 끝내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서류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일주일 후 이혼 서류를 남편한테 보냈다. 남편은 한 달 동안 버텼다. 전화도 하고 찾아오기도 했다. 하지만 나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결국 남편이 서류에 서명했다. 우리는 이혼했다. 40년 결혼 생활이 끝났다. 그런데 슬프지 않았다. 오히려 홀가분했다. 이혼 확정 후 나는 집을 정리했다. 남편 물건들을 박스에 담았다. 남편한테 연락했다. 짐 가져가. 남편이 왔다. 박스들을 들고 나갔다. 여보, 정말 이게 끝이야? 응. 후회 안 해? 안 해. 남편이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이제 가. 남편이 떠났다. 나는 혼자 남았다. 혼자. 완전히 혼자. 하지만 외롭지 않았다. 자유로웠다. 그날 밤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 야경이 보였다. 빌딩 불빛들, 차들, 사람들, 다들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다. 나도 이제 내 삶을 살 거였다. 누구한테도 기대지 않고 혼자서. 며칠 후 수진이한테서 첫 입금이 들어왔다. 50만 원. 통장에 메모가 있었다. 엄마, 조금씩 갚을게요. 정말 미안해요. 나는 통장을 덮었다. 1,200만 원 중 50만 원. 아직 1,150만 원이 남았다. 오래 걸릴 거였다. 하지만 괜찮았다. 시간은 많았다. 나는 소파에 앉아 차를 마셨다. 따뜻했다. 집은 조용했다. 하지만 평화로웠다. 처음으로 석 달이 지났다. 수진이는 매달 50만 원씩 입금했다. 총 150만 원. 아직 1,050만 원이 남았다. 나는 통장을 확인할 때마다 복잡한 심경이었다. 돈은 돌려받고 싶었지만 수진이가 돈을 보낼 때마다 마음 한쪽이 무거워졌다. 어느 날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었다. 수진이었다. 엄마.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엄마, 잠깐만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할 얘기 없어. 엄마, 제발요. 수진이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나는 한숨을 쉬고 문을 열어줬다. 수진이가 들어왔다. 거실에 마주 앉았다. 뭐? 엄마, 저 민수랑 이혼했어요. 나는 놀라지 않았다. 예상했던 일이었다. 그래서? 엄마, 저 지금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편의점에서 알바하면서 엄마 돈 갚고 있어요. 그건 당연한 거야. 수진이가 고개를 숙였다. 엄마, 저 정말 반성했어요. 제가 엄마한테 너무 큰 잘못을 했어요. 알아. 엄마, 용서해 주세요. 나는 수진이를 바라봤다. 얼굴이 많이 야위었다. 예전의 수진이가 아니었다. 수진아. 네, 엄마.
용서는 시간이 필요해. 얼마나요? 모르겠어. 근데 내가 지금 하는 것처럼 책임지고 사는 모습을 보면 언젠가는.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엄마. 기다릴게요. 수진이가 일어섰다. 엄마, 그리고 아빠는 어떻게 지내세요? 모르겠어. 이혼했으니까. 그렇구나. 수진이가 현관으로 갔다. 문 앞에서 돌아봤다. 엄마, 건강하세요. 너도. 문이 닫혔다. 나는 혼자 남았다. 창밖을 바라봤다. 봄이 오고 있었다. 나무에 새싹이 돋기 시작했다. 그날 밤 나는 일기를 썼다. 오랜만이었다. 오늘 수진이가 왔다. 많이 달라졌다. 나도 많이 달라졌다. 우리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모르겠다. 근데 그게 중요한가? 중요한 건 나는 이제 혼자 설 수 있다는 거다. 일기장을 덮었다. 며칠 후 김 여사가 또 왔다. 김 여사님, 우리 내일 시장 같이 갈래요? 응, 좋아. 다음 날 김 여사와 시장에 갔다. 오랜만에 나들이었다. 시장은 붐볐다. 사람들이 많았다. 우리는 과일을 샀다. 채소도 샀다. 생선도 샀다. 김 여사가 물었다. 요즘 혼자 사시는 거 어때요? 괜찮아. 처음엔 외로웠는데 이제 익숙해. 딸은 안 와요? 가끔 와. 돈 갚으러. 에구, 그것도 참. 나는 웃었다. 괜찮아. 이게 맞는 거야. 집으로 돌아와서 요리를 했다. 김치찌개를 끓였다. 혼자 먹기엔 많았지만 김 여사 줄 거였다. 저녁 때 김 여사한테 갖다 줬다. 어머, 고마워요. 천만에. 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혼자 저녁을 먹었다. 라면. 간단했지만 괜찮았다. TV를 켰다. 뉴스가 나왔다. 요양원 학대 사건. 나는 채널을 돌렸다. 드라마가 나왔다. 가족 이야기였다. 나는 TV를 껐다. 그냥 조용히 앉아 있었다. 창밖을 바라봤다. 밤이 깊어갔다. 별이 보였다. 예뻤다. 그날 밤 남편한테서 문자가 왔다. 여보, 잘 지내? 나는 답장했다. 잘 지내. 당신도 잘 지내. 응. 수진이 만났어? 응, 며칠 전에 왔었어. 나도 만났어. 많이 힘들어 하더라. 그래도 책임지고 살더라. 응. 그나저나 여보, 우리. 나는 더 이상 읽지 않았다.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과거는 과거였다. 이제는 앞으로 나아갈 시간이었다. 며칠 후 나는 평생교육원에 등록했다. 서예 수업. 오랫동안 배우고 싶었던 거였다. 첫 수업날 강의실에 갔다. 할머니들이 많았다. 다들 나랑 비슷한 나이였다. 선생님이 붙잡는 법을 가르쳐 줬다. 나는 붓을 들었다. 먹을 찍었다. 종이에 선을 그었다. 삐뚤빼뚤했다. 하지만 괜찮았다. 처음이니까. 수업이 끝나고 옆자리 할머니가 말을 걸었다. 처음이세요? 네. 저도 처음이에요. 같이 커피 한 잔 할래요? 좋아요. 우리는 근처 카페에 갔다.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할머니 이름은 박순자였다. 혼자 산다고 했다. 남편은 몇 년 전에 돌아가셨고 자식들은 다 멀리 산다고 했다. 외롭지 않으세요? 순자 할머니가 물었다. 처음엔 외로웠는데 이제 익숙해요. 저도요. 근데 이렇게 수업 들으면서 사람들 만나니까 좋더라고요. 그러게요. 우리는 다음 주에도 만나기로 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가벼운 마음이었다. 새로운 친구를 만났다. 새로운 취미도 시작했다. 인생이 다시 시작되는 것 같았다. 석 달이 더 지났다.
수진이는 계속 돈을 보냈다. 총 450만 원. 아직 750만 원이 남았다. 어느 날 수진이한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저 취직했어요. 어디? 작은 회사인데 격리일이요. 잘 됐네. 이제 돈 더 빨리 갚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무리하지 마. 천천히 해. 엄마. 응? 고마워요. 뭐가? 기다려주셔서.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전화를 끊었다. 창밖을 바라봤다. 여름이 왔다. 나무는 푸르렀다. 하늘은 파랬다. 인생도 이렇게 계절처럼 변하는구나.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고 여름이 오듯이 나는 이제 여름을 살고 있었다. 따뜻한 여름을. 1년이 지났다. 수진이는 매달 100만 원씩 갚기 시작했다. 총 1200만 원. 다 갚았다. 마지막 입금과 함께 수진이한테서 편지가 왔다. 엄마께 1년 동안 엄마 돈을 갚으면서 매일 반성했어요. 제가 엄마한테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달았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감사해요. 저를 완전히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돈 갚을 기회를 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이제 제 인생을 책임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엄마한테 배웠어요. 혼자 서는 법을. 엄마가 용서해 주실 때까지 기다릴게요. 평생이 걸려도요. 사랑해요, 엄마. 수진 올림. 나는 편지를 접었다. 눈물이 났다. 처음으로 1년 만에 나는 수진이한테 전화를 걸었다. 엄마. 수진이 목소리가 놀란 것 같았다. 수진아. 네, 엄마. 이번 주 일요일에 점심 먹자. 정말요? 응. 집에 와. 내가 해줄게. 수진이가 울기 시작했다. 엄마. 울지 마. 일요일에 보자. 네, 엄마. 갈게요. 전화를 끊었다.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가을이 왔다. 나뭇잎이 노랗게 물들었다. 일요일이 왔다. 나는 아침부터 요리를 시작했다. 갈비찜. 수진이가 좋아하던 거였다. 김치찌개도 끓였다. 나물도 무쳤다. 점심때쯤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었다. 수진이었다. 손에 꽃다발을 들고 있었다. 엄마, 어서 와. 수진이가 들어왔다. 거실을 둘러봤다. 엄마, 집이 깨끗해졌네요. 혼자 사니까 관리하기 편해. 엄마, 수진이가 또 울 것 같았다. 울지 말고 손 씻고 와. 밥 먹자. 네. 우리는 식탁에 마주 앉았다. 밥을 먹었다. 수진이가 갈비찜을 한 입 먹더니 눈물을 흘렸다. 엄마, 맛있어요. 그래, 많이 먹어. 네. 우리는 말없이 밥을 먹었다. 어색했지만 나쁘지 않았다. 식사를 마치고 수진이가 설거지를 했다. 엄마, 제가 할게요. 그래. 나는 소파에 앉아 수진이를 바라봤다. 등이 보였다. 많이 컸다. 이제 중년이 됐다. 어느새 설거지를 마치고 수진이가 왔다. 엄마, 앉아도 돼요? 앉아. 수진이가 내 옆에 앉았다. 엄마, 엄마 용서받았어요? 나는 잠시 생각했다. 용서. 쉽지 않았다. 1년 동안 많은 생각을 했다. 분노도 있었고 배신감도 있었다. 하지만 수진이가 변하는 걸 봤다. 책임지는 걸 봤다. 그리고 나도 변했다. 더 이상 가족에게 기대지 않게 됐다. 혼자 서는 법을 배웠다. 그게 오히려 나를 자유롭게 했다. 수진아. 네, 엄마. 용서는 과정이야.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야. 알아요. 근데 너를 보니까 너도 많이 변했더라. 엄마, 앞으로도 지금처럼 살아. 책임지고,
그럼 언젠가는 완전히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엄마. 그렇게 할게요. 우리는 한참 앉아 있었다. 말없이 창밖으로 낙엽이 떨어졌다. 바람에 날려. 엄마, 이제 갈게요. 벌써? 네, 엄마도 피곤하실 것 같아서요. 그래. 수진이가 일어섰다. 현관으로 갔다. 엄마, 다음에 또 와도 돼요? 응. 감사해요, 엄마. 조심히 가. 문이 닫혔다. 나는 혼자 남았다. 소파에 앉아 차를 마셨다. 따뜻했다. 그날 저녁 순자 할머니한테서 전화가 왔다. 여사님, 내일 서예 수업 가시죠? 응, 갈 거야. 그럼 수업 끝나고 같이 밥 먹어요. 좋아. 전화를 끊고 나는 옷장을 열었다. 내일 입을 옷을 꺼냈다. 연두색 블라우스? 새로 산 거였다. 예뻤다. 나는 거울을 봤다. 머리카락이 많이 하얘졌다. 주름도 깊어졌다. 하지만 표정은 밝아 보였다. 1년 전보다. 그래, 나도 살아야지. 나는 혼잣말을 했다.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바라봤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 서예 수업 가고, 순자 할머니랑 밥 먹고, 저녁엔 드라마 보고, 평범한 하루. 하지만 나쁘지 않은 하루. 나는 눈을 감았다. 바람 소리가 들렸다. 가을바람이었다. 시원했다. 마음도 시원했다. 며칠 후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다. 여보, 나야. 응. 수진이 만났다며? 응. 집에 와서 밥 먹었어. 그래. 잘 됐다. 침묵이 흘렀다. 여보, 나도 한번 볼 수 있을까? 나는 잠시 생각했다. 남편. 미워했다. 수진이 편만 들었던 남편. 하지만 40년을 함께 산 사람이기도 했다. 생각해 볼게. 고마워. 근데 기대는 하지 마. 우린 이혼했잖아. 알아. 근데 그냥 안부라도 묻고 싶어서. 알았어. 전화를 끊었다.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용서. 수진이한테도 남편한테도 쉽지 않았다. 하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니었다. 시간이 필요했다. 그리고 나는 시간이 많았다. 일주일 후 나는 남편한테 전화했다. 이번 주 토요일에 공원에서 만나자. 정말? 응. 산책이나 하자. 알았어. 고마워. 토요일이 왔다. 나는 공원에 갔다. 남편이 먼저 와 있었다. 벤치에 앉아 있었다. 많이 늙어 보였다. 머리카락도 하얘졌다. 등도 구부정했다. 여보, 남편이 일어섰다. 앉아. 우리는 벤치에 앉았다. 한참 말이 없었다. 요즘 어떻게 지내? 내가 먼저 물었다. 그냥 혼자 살아. 고시원에서. 고시원? 응. 집은 내 거니까. 밥은 잘 먹어? 편의점에서 사 먹어. 나는 한숨을 쉬었다. 건강 챙겨. 응. 너도. 다시 침묵. 여보, 미안해. 남편이 말했다. 수진이 일로. 내가 너한테 너무 못했어. 알아. 용서해 줄 수 있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지금은 아직. 근데 언젠가는. 모르겠어. 그래도 돼. 기다릴게. 우리는 1시간쯤 앉아 있었다. 가끔 말을 주고받았다. 날씨 얘기, 건강 얘기, 가벼운 얘기들. 헤어질 때 남편이 물었다. 다음에 또 봐도 돼? 생각해 볼게. 알았어. 남편이 돌아섰다.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다. 하지만 나는 돌아서지 않았다. 집으로 걸어갔다. 혼자. 하지만 외롭지 않았다.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었다.
집은 조용했다. 하지만 따뜻했다. 내 공간이었다. 나는 소파에 앉아 차를 마셨다. 창밖을 바라봤다.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다. 붉은색, 주황색, 보라색. 아름다웠다. 나는 일기장을 꺼냈다. 펜을 들었다. 오늘 남편을 만났다. 많이 늙었더라. 나도 늙었겠지. 우리 모두 늙고 있다. 하지만 인생은 계속된다.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산다. 누구한테도 기대지 않고 혼자서. 그리고 그게 나쁘지 않다. 아니, 좋다. 일기장을 덮었다. 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다. 나는 눈을 감았다. 평화로웠다. 처음으로. 진짜로. 딸은 돌아왔고 남편도 돌아오려 하는데 엄마는 과연 그들을 언제쯤 완전히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